그리고 이제 뉴턴이 등장하는데, 뉴턴은, 요게 이제 율리우스력으로 1642년 크리스마스 태생이에요. 율리우스력하고 그 그레고리력이 있죠. 지금 우리가 쓰니까 그레고리력이잖아요.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하고 열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때는 그 유럽 대륙은 대부분 이제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었는데 영국은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 하면은 1642년 크리스마스고 여기서 열흘 지나면은 1642년 1월 4일이 되는 거예요. 1643년 1월 4일. 그래서 갈릴레오가 1월 8일 죽었으니까 거의 한 1년 뒤에 이제 태어난 거죠.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대학에 패스했는데 그럼 이제 시골에 돌아가가지고 요때 다 해요. 시골 돌아가서 한 1년 반, 2년 정도. 그래서 1666년인 뉴턴 기적의 해입니다. 중요한 거 다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그 휴교 끝나고 돌아가서 이제 수학 교수로 되고 요 무렵에 대충 이 무렵에 이제 미적분을 발견을 하고요. 연금술을 해요. 뉴턴이 한 30년 동안. 연금술의 원흉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뉴턴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의 연금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 한 중요한 역학 뭐 만률레 법칙, 운동법칙 1년 반 동안 다 했어요. 미적분 같은 것도. 그랬던 사람이 세상에 30년 동안이나 연금술에 미쳐가지고 아무런 성과 얻지도 못하고 얼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뉴턴은 저기 뭐 신성 마법 뭐 이런 거 되게 그런 마술적인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뉴턴이. 1687년에 이제 프린키피아 출판을 하고 요게 이제 결정판이죠. 고전역학이 확립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면서 근대과학이 이제 성립이 되었다.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본보기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프린키피아인데 요게 풀네임이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여기 이제 원리에 해당하는 프린키피아 얘만 따서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요게 나온 게 1687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예요. 뉴턴의 운동 법칙, 만류의 법칙, 행성 운동을 설명을 하는 거고. 요 케플러 법칙을 이걸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법칙은 세 가지가 이거죠. 관성의 법칙.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외력이 없으면은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있고 운동한 물체 상태를 유지하는데 요거는 말하자면 갈릴레오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릴레오에 대한 오마주. 두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F는 MA인 거죠. 힘이 있으면은 뭐 원래는 이제 이렇게 좀 기술적인 건데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가속도가 있다,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 반작용이 이제 이렇고. 그래서 이 뉴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 작용해야 운동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접촉 기동자로 힘을 작용해야 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요거를 힘이 있어야 속도가 생긴다. 요거를 이제 그 기호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힘이 있으면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데 뉴턴은 뭐라 그랬냐면은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속도가 생긴다는 게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속도가 변한다니까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굳이 말하자면은. 그래서 요게 뻥이라는 거를 갈릴레오가 사고 실험으로 알아낸 거고 힘이 없어도 속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틀렸다. 그게 관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뉴턴은 그거를 이제 첫 번째 법칙으로 했고 두 번째 법칙에서는 힘이 있으면은 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가속도가 있다. 속도가 변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뉴턴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륜레의 법칙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질량이 있는 두 물체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비례상수고 질량을 곱에 비례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2배 되면 힘이 2배. 이게 2배 되고 이게 3배 되면 6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질량의 정비례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지구가 더 세게 당긴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받는 힘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R 제곱분을 요거 이제 그 유식한 말로 역제곱의 법칙이라고 하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거. 2배 멀어지면 힘은 4배 작아지는 거예요. 3배 멀어지면 9배 작아지고 2배 멀어지면 4배 약해진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인 게 또 되게 중요해요. 행성 궤도가 이렇게 타원으로 안정된 타원 궤도를 도는 게 이제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유인력, 우리가 이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만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영어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Law of Universal Gravitation이에요. 그냥 보편 중력 법칙이죠. 보편 중력 법칙. 이게 이제 왜 그럼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들어갔냐, 유니버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달을 기준으로 이 바깥쪽이 천상계예요. 완벽한 세상. 그다음에 이 아래쪽이 지상계, 더티한 세상입니다. 근데 뉴턴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투사체가 포물선 운동하는데 이건 갈릴레오 알아낸 거죠. 자,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갑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잘해요. 뉴턴이 약간 좀 사이코라 그랬잖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지하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무지하게 세게 던져가지고 이 비거리가 지구 둘레 정도 되게 무지하게 세게 던지면 그러면은 이 지상의 돌멩이가 지구 주위를 돌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상계의 돌이 천상계의 물체가 돼버린 거죠, 갑자기. 그죠? 그럼 거꾸로 지금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은 끝없이 추락하는 돌멩이하고 다를 바 없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진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상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상계에서 달이 도는 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에서는 천상계니까 얘의 기준으로 천상이니까 얘는 완전한 수정인데다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완벽한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지상계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저거는 이제 자기 본성을 따라가는 운동을 하는 본성적 운동을 하는 거죠. 법칙이 다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근데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은 천상계, 지상계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유니버설한 거예요. 유니버설. 천상계, 지상계 나눌 필요 없다. 나눌 필요 없고 자기가 발견한 두 질량의 곱의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변의 힘만 있으면 이거도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한 큐로 모든 거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유니버설이에요. 더 이상 이분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다른 천체에 대해서 다 적용을 해보니까 케플러가 발견한 법칙들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뉴턴이 이 프린키피아를 쓴 게 이걸로 사실은 그 과학혁명이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과학혁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서유럽에서 근대과학이 태동해서 성립된 과정, 그거를 보통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시기를 어떻게 잡냐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천구회전에 관하여 쓴 거, 2주 전에 한 거 기억나시죠? 1543년. 1543년에 천구회전에 관하여 쓸 때부터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썼을 때까지 1687년 정도까지 100여 년 정도의 그 기간에 이제 과학혁명이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보고 그 이제 중요한 사람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 갈릴레오가 들어가요. 갈릴레오, 뉴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과학혁명이 뉴턴에서 완성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뉴턴은 이 이제 밀물썰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중력이 있으니까 태양은 멀리 있어서 빼고 이제 달만 생각을 해보면 갈릴레오는 아까 봤듯이 이게 지구의 자전거 공정 콤비네이션으로 설명을 했죠. 중력 개념이 없었는데
달이 땡기는 중력이 있으면은 자, 해수면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봤듯이 지구가 달 때문에 받는 힘이 거리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까우면 힘이 세고 멀면 힘이 약하죠. 거리 제곱의 반비례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쪽은 힘을 많이 받고 멀리 있는 힘을 제일 작게 받습니다. 그럼 가운데 입장에서 보자면 가운데 입장에서는 마치 양쪽에서 나를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이런 걸 스파게티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스파게티제이션. 이 상태에서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러니까 참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면 이게 해수면이 높으면 여기가 썰물인 거잖아요. 그럼 다음 썰물이 올 때는 12시간만 지나면 되죠. 그럼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해수면이 이게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또 케플러 법칙에 따라 돌겠죠. 케플러 법칙에 따라 도니까 그러면 타원 궤도를 돌게 되는데 달이 타원을 돌게 되면 타원은 원하고 달라서 가까울 때가 있고 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이 지구에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 불러요? 슈퍼문이죠. 그때 보름달을. 타원을 도는데 타원 궤도를 도니까 가까워지고 멀어질 때가 있는데 가까워질 때 보름이 떴어요. 그거 이제 슈퍼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달이 지구에 가까우니까 달이 땡기는 힘이 세지겠죠. 그 땡기는 힘이 기조력이라고 부릅니다. 기조력이 세지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슈퍼문 떴을 때 제주도가 침수되고 이런 얘기 있었죠. 이게 기조력이 세서 그런 거예요. 물만 이렇게 높아지느냐? 지각도 들썩거려요, 사실은. 지각도 20cm 정도 이렇게 들썩거립니다. 그럼 만약에 얘가 무지하게 달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중력이 센 애예요. 무지하게 센 애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영화 인터스텔라에 밀러 행성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썰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이. 왜냐하면 이 밀러 행성 옆에 엄청난 사이즈의 블랙홀이 있었죠. 블랙홀은 중력이 되게 센 전체잖아. 그 땡기는 기조력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렇게 지금 밀물이 들어올 때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걸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이 행성의 지각도 되게 뜯겨나가거나 이런 일이 사실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메디치 별 중에 잠깐 지나가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목성에 제일 가까운 이오가 목성에 가깝기 때문에 걔가 기조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각이 뜯겨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요. 그걸 또 이제 관측선 지나가다 직접 목격도 하고 기조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블랙홀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기조력이 되게 이제 센 거잖아요. 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면은 블랙홀에 가까운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로 블랙홀로 바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이렇게 똑바로 선 자세로 뛰어들면은 그러면 내 발끝의 중력하고 내 머리끝의 중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다른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내 발끝하고 머리끝이 다릅니다. 다른데 별 차이 못 느끼는데 중력이 무지하게 세. 무지하게 세면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봤듯이 내 이제 몸 한가운데 입장에서는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쫙 잡아 당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블랙홀로 떨어지면. 키가 커지고 싶다. 네, 블랙홀 안으로 뛰어드시면. 그런 이제 스파게티제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상태로 이렇게 지구가 돌잖아요. 그죠? 이 부풀어 오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죠.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는 거고 달이 따라가는 거고 이게 안 맞죠. 그죠? 이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지금 부풀어 오른 면이 이렇게 지구 달을 잇는 축에서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서 이렇게 볼록한 면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얘가 이 튀어나온 쪽이 달의 중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못 돌아가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구 자전이 느려진다는 거죠.
지구 자전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 자전이 느려집니다. 늘어진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훨씬 더 빨리 돌았다는 얘기죠. 그죠? 옛날에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어요. 대본기, 이런, 느려지는 게 1년에 100만 분의 17초 정도. 그래서 한 2억 년 정도, 2억 1000년 정도 되면 1시간 정도 느려져요. 그래서 대본기, 중기가 이제 대략 한 4억 년 전인데 그때는 한 22시간 정도 됐을 걸로. 그리고 실제 생물학적 화석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그걸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지구 자전이 느려져요. 느려지고 그러면은 달 입장에서 보면 달은 물이 없긴 하지만 달도 어쨌든 지각이 약간 부풀어 오르겠죠. 그죠? 그러면 달도 부풀어 오르는 것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달도 자전이 느려지겠죠. 달도 자전이 느려지고 달이 자전이 느려지는데 언제까지 느려지느냐? 이 볼록 튀어나오는 게 이 상대 천체를 계속 바라보는 상황까지 주기가 느려지겠죠. 돌아가는 게 자전이. 그죠? 그거를 이제 그 타이달 락이라고 불러요. 타이달 락. 기조력으로 이렇게 잠근 상태가 됐다. 그래서 다른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하고 똑같이 그렇게 느려진 거예요. 항상 볼록한 면이 지구를 바라보도록 느려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달을 앞면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죠. 동주기 자전. 기조력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게. 앞면만 보게 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이 창어 사업가의 뒷면 가서 뭐 사진 찍고 했다는 게 그런 상태고 지구는 아직 이제 그런 데까지 가진 않은 거예요. 가진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지구 자전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 효과가 달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뭐 테크니컬하게 뭐 가군동량 보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볼록 튀어나온 게 달이 땡겨서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데 또 달 입장에서 이 볼록 튀어나온 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이렇게 중력으로 이렇게 쳐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달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달이 멀어져요. 달이 멀어집니다. 달이 멀어지는데 이제 얼마나 멀어지냐면 1년에 3.8cm 정도씩 멀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달이 뭐 우리 지구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달 거리가 평균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잖아요. 지구-태양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 그게 한 400배 차이 납니다. 400배. 다음 달은 지구의 4분의 1이죠. 태양은 지구의 109배예요. 그러면은 달하고 태양의 크기도 대략 400배 정도 됩니다. 대략 400배. 그러니까 거리가 400배 차이 나는데 사이즈도 400배 차이 나요. 그래서 겉보기 크기가 같아요. 달하고 태양이. 우연히 그런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게 달이 태양을 싹 가리는 개기일식이라는 놀라운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달이 좀 멀어졌다. 멀어지면 달의 겉보기 크기가 작아지죠. 그럼 더 이상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을 못 보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천문학적으로 아주 희한한 굉장히 운 좋은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개기일식이라는 꼭 보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식이 생긴 그런 천문학적 우연 때문인데 달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연이 한 몇 억 년 얼마 안 남았어요. 뉴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되게 유명한 말인데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거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케플러나 특히 이제 갈릴레오가 바로 앞시대 갈릴레오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물론 케플러도 사실 그러니까 뉴턴이 만륜리의 법칙을 발견한 직접적인 그 계기 중에 하나가 깎아봤더니 사고 실험, 사과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안 게 아니고 이걸 세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케플러의 여러 법칙들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려면은 뭐 역제곱 법칙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추론을 한 거긴 한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운동 1법칙은 관생의 법칙인데 그걸 이제 처음 발견한 것이 갈릴레오고, 그리고 그 투사체 운동을 할 때 이제 수직 운동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가속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직접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인 게 또 갈릴레오니까 거기 운동 법칙을 정립하는데도 사실 갈릴레오 빚진 게 많은 거죠. 그래서 두 과학 책을 보면은 그 뒷부분은 정말 수학책이에요, 기하학책이에요. 삼각형을 다 증명하고 뭐 이게 이래서 뭐 이제 뭐 제곱이 되고 뭐 그런 것 다 증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뉴턴이 이제 뭐 미적분도 발견하고 프린키피아를 쓰면서 과학혁명을 완수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호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과학이 굉장히 이제 큰 기여를 해서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대할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다. 저는 갈릴레오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중세 2000년을 뒤집은 분이 아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던 그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역사적으로는 이게 르네상스를 끝낸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해요. 보면은. 근데 그냥 르네상스는 사실 뭐 몇백 년, 한 1, 200년밖에 안 되는 기간인데 실제로 갈릴레오가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자기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2000년의 역사를 그냥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뒤집어 엎고, 그리고 사실 인간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그 극적인 어떤 사건을 꼽으라면 이제 종교개혁을 꼽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학혁명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거든요. 그 과학혁명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갈릴레오. 뉴턴은 완성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앞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배하던 2000년의 역사를 다 뒤집어 엎고 뉴턴이 등장해서 완성하기 위한 토대를 완전히 다 닦아놓은 사람이 갈릴레오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태리 가서 느낀 게 그 현지 사람들도 잘 몰라요, 갈릴레오를. 옛날 사람인데 피렌체 가면은 피렌체는 미켈란젤로지, 단테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뭐죠? 그 딸들이 있던 그 수도원도 표지판도 막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잘 관리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거 보면서 야, 역시 이게 과학자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선 대접 못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들긴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번 그 3주 강연을 통해서 아, 이런 참 갈릴레오가 저런 위대한 면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태리 여행 가실 일 있으면 피렌체나 로마 가서 모르고 지나갔던 거 조금만 한 발짝 옆에 가면은 갈릴레오의 숨결이 있어요. 그거 이렇게 좀 잘 챙겨가지고 옆에 간 사람한테 아는 척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